자, 안녕하세요. 오늘 그 교과서 저번 주하고 좀 제가 건너뛰었죠. 잠시 좀 어디 좀 갔다 오기도 했고, 그 다음에 그때 좀 갔다 오고 또 몸이 좀 안 좋고 해가지고 좀 어쩔 수 없이 건너뛰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추가적으로 조금 더 해서 진행을 좀 빨리 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고등학교 창작에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풍속화가 이제 나와 있거든요. 이제 풍속화에 관련된 내용인데, 자, 보시면 풍속화란 당대의 풍습이나 일상의 모습을 주제로 그린 거다. 뭐, 이거 뭐, 당연한 거죠.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에 대한 애정을 담은 그림에서부터 사회 부조리, 풍자적 비판까지 되게 좀 포괄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주로 해학과 익사를 담고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을 좀 서양과 비교했을 때, 또 다른 나라랑 비교했을 때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풍속화에서 그림 속에 사람들이 몸짓, 의상, 생활용품, 건축 등을 통해서 그 시대의 삶의 문화를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풍속화는 이제는 그 가장 우리가 원리로 올라간다면은 이제 선사시대 안각화라든가 고구려 고분벽화 등에서 일상생활을 다룬 풍속도가 거기에 해당될 수가 있다. 고려시대에도 불화 등 남아있는 유물 속에서 그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고요. 조선 후기로 가게 되면 이른바 풍속화의 황금기로 이르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풍속화를 이제 속된 것이라는 의미로 해가지고 속화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했다라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풍속화가 발전한 배경으로는 자 배경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겠죠. 자 배경으로는 이 농업과 상공업의 그 발달 그리고 서민 경제의 성장,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실학이죠. 실학과 같은 현대의 관심. 그래서 현대인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서민들에 대한 자주의식이라든가 어때 자기네들의 어떤 그 현실적인 면모를 더 이렇게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18세기 사대부 화가인 조영석과 윤두서가 이제 근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약간의 이제 조영석은 그렇지고 윤두서는 이제 모화적 특성이 좀 가미가 되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어떤 풍의 요소들이 좀 남아 있거든요. 어쨌든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고 진보적 지식인으로서 민중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풍속화를 그렸고요. 80년대 같은 경우는 또 민중미술에서도 역시 풍속화적인 요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대의 성차별, 환경문제, 사회적 문제를 주제로 다루는 그런 만평도 일종의 풍속화라고 볼 수가 있다. 자, 서양으로 가게 되면요. 서양으로 가게 되면 서양화 풍속화는 18세기 이전에 신화, 종교, 역사적 내용 같이 해석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림에 정물, 동물, 평범한 인물 일상을 그리는 장르화로 분류가 되는데 17세기 새로운 소비층을 형성하는 상인들의 정물, 풍속화처럼 생활 모습을 담은 친근한 그림을 선호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보통 풍속화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뭐 여러 가지 어떤 장르가 등장한 것은 가장 큰 것은 첫 번째로는 종교 개혁이에요. 여기다 좀 적어 놓을까요?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자, 종교 개혁이라는 것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계몽주의죠. 우리가 이제 계몽주의적인 요소도 물론은 이제는 얘네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이 이제 16세기거든요. 16세기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이제 북유럽 르네상스에서부터 우리가 이제는 풍속화적 특성을 보이고 있죠. 그러면서 바로크와 로코코로, 그래서 로코코에서는 특히 반로코코의 의미를 가진 계몽주의적 사상. 그래서 자, 18세기에는 계몽주의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계몽주의를 조금 중심으로 봐야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이 시기에 렘브란트, 루벤스, 벨라스케스 같은 경우는 자 보세요. 렘브란트, 루벤스는 바로크죠. 그래서 17세기고요. 생활상 보여주는 풍속화를 많이 그렸고요. 한편 16세기 플랑드르. 자, 다시 렘브란트, 루벤스, 벨라스케스 같은 경우, 특히 벨라스케스 같은 경우도 이제 일상에, 그러니까 궁정화가인데도 불구하고 일상의 주변에 그런 풍속적인 요소가 들어가죠. 그리고 특히 정물화에서도 관심이 많고요. 16세기 플랑드르, 오늘날 네덜란드, 벨기에 화가 브리얼 같은 경우도 이거 아까 얘기했듯이 북유럽의 르네상스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농민의 휴머니즘 정신을 예리한 관찰과 묘사로 농문화가라고 불릴 정도로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18세기에는 프랑스 와토, 로코코 양식으로 귀족과 같은 상류사회. 제가 아까 18세기 계몽주의인에서 반로코코의 형식의 샤르댕을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 샤르댕에서도 풍속화적인 요소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귀족풍의 귀족들과 상류사회를 기준으로 해서 풍속화를 그렸다는 부분도 있겠죠. 19세기 사실주의 화가 도미에 같은 경우도 풍자적인 요소로 인해서 나타나는 어떤 풍자화로 장르화로 볼 수가 있지만, 이것도 풍속화의 일환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크루베는 노동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그렸다라 해가지고 그런 부분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이런 풍속화들도 있고. 자, 그러면 풍속화는 왜 그려지게 되었나? 이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자, 우리나라 조선 후기에는 농업과 상공이 발달합니다. 이게 이제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적지 않으면 여러분도 자, 배경이라고 좀 적어 놓고요. 자, 배경에서는 상공의 발달과 더불어 서민들의 경제력이 이제 성장을 했고요. 현실에 관심을 둔 실학이 중요하죠. 자, 실학이 학문이 대두되면서 서민들이 일하는 모습이나 풍속화가 발달하게 됩니다. 이 자주의식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대표적 작가는 김웅도, 신윤복, 김득신 등이 될 수가 있고요. 서양 같은 경우는 네덜란드 16세기 독립항쟁에 큰 혼란 겪었다 그러면서 여기도 사실은 종교개혁 들어가야 돼요. 스페인으로 독립과 종교의 자유를 얻으면서 이게 종교개혁이네. 이게 특권 계층이 아니라 일반 서민들 문화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형성된 소비층의 일상생활의 모습을 담은 친근한 그림을 선호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로 인해 풍속화가 그려져 17세기 전성기를 이루게 됩니다. 브리얼, 렘브란트, 루벤스. 근데 브리얼과 같이 묶어서는 좀 안 될 것 같고, 여기서 보시면 이제 16세기 북유럽 이렇게 봐야 되고, 렘브란트, 루벤스는 이제 17세기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조영석 그림. 자, 브리얼 나와 있고요. 자, 추상이 갑자기 나오네요. 추상은 라틴어로 어떤 대상이 근원적인 것을 추출한다. 보통 이제 그것을 근본이라고 하죠. 근본을 추출하는 거다. 근본을 추출한다. 그래가지고 사물의 본질과 정신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추상은 대상을 재현하는데 얽매이지 않고 본질과 나오죠. 본질이 나오네요. 근본, 본질. 본질이 같겠다. 자, 작가의 느낌, 생각이 점선면의 색깔로, 색 같은 걸로 순수 조형 요소로 이용해서 만드는 것이다. 이런 게 대표적인 건데, 여기는 여성은 수동적이다라는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 작가는 비교적 다루기 힘든 라텍스를 통제하면서 제작하는 작품을 통해 역동적인 여성상을 보여주고 있대요. 되게 이제 작품이 이렇게 나옵니다. 요걸 볼게요. 벵글리스의 라텍스 작품. 여기 나오죠. 작가는 자랄 때 미국의 전역에 발전된 여러 가지 개념에서 영감을 얻어 작품을 제작을 했대요. 작품이 제작된 1969년의 주요 미술 양식은 미니멀리즘, 추상표현주의, 팝아트 등이었는데, 벵글리스는 팝아트의 저급한 미술 재료와 행위가 관계된 추상표현주의 움직임을 혼합을 했다. 그러면 여기서 팝아트와 그 다음에 추상표현주의, 요거를 이제 혼합한 양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것을 정적이고 질서정연한 미니멀리즘 형태와 대비시켰는데, 미니멀리즘과는 반대적 성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죠. 그런 역동적이고 대립적인 이 작품을 통해서 여성의 수동적, 순정적으로 보이는 전통적인 인식에 페미니즘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미니멀리즘의 작가들의 감정이 배제된 작업 과정, 산업 재료, 단순화된 형태, 이런 것을 이용했다면, 자, 벵글리스는 에너지가 넘치고 감정을 표출하는 추상표현주의 접근 방식으로 접근을 했다는 것이죠. 자, 라텍스의 속성과 작용 방식, 그리고 관람자의 반응과 비교적 다루기 힘든 물질을 통제하는 작업에 흥미를 느낀 벵글리스는 창조행위의 신비성을 제거한다는 것은 기존에 됐던 모더니즘에 대한 어떤 새로운 창조적 개념을 거부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작업하는 과정과 완성된 작품 간의 긴장감을 불러오리게 노력을 했고요. 색채들의 불규칙한 흐름은 폴록 액션 페인팅과 비슷하게 만들어졌고요. 다양한 색채 소용돌이 속에 그런 과정이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추상적 암시가 풍부한 생물 형태를 띠고 있다. 생물적 형태. 자, 그리고 리히터 작품 나와 있고 블러링의 어떤 효과들을 잘 활용하는 그런 특성을 보이고 있죠. 추상 미술의 용어 정리. 기하학적 추상, 이거는 차가운 추상, 점선면색의 기하학적 요소로 접근을 하고요. 대표적인 작가 몬드리안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를 하면 수직 수평만 남는다. 그 다음에 서정적 추상, 뜨거운 추상인데 작가의 느낌과 감정을 표현하죠. 그리고 기하학적 추상에서 감정을 배제시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감정을 표현하는데 어떻게 형과 색 등의 조형사 원리를 가지고 사용하죠. 그래서 직관적, 곡선적, 지배적인 형태로 표현하고 음악에 느낄 수 있는 칸디스키. 그 다음에 액션 페인팅도 여기에 들어가는데요. 폴록이 창안을 했고요. 신체 움직임에 물감을 뿌리거나 흘려서 표현하는 결과보다 과정, 프로세스의 형식을 중심으로 하겠다는 거고, 색면 회화는 넓은 평면에 공간에 색으로 화면을 구성해서 그 다음에 색면의 표현성을 추구하게 되죠. 로스코, 스텔라 이런 사람들이 들 수가 있고요. 자, 아르프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작가입니다. 자, 아르프는 다다에서 시작을 했고 이제 초현실주의로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1912년 파리에서 칸디스키와 만남의 계기가 되면서 청기사 그룹에 교류하면서 이들의 전시에 참가했고요. 그래서 1916년부터 다다의 공동 창시자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초기 다다 시기의 아내 소피 토이베르 아르프와 공동 작업을 해 우연한 빠페콜레와 먹을 그린 그림, 다다의 출판물의 어떤 특성을 보이죠. 그래서 다다의 시기부터 우연을 이용한, 그래서 우연성, 아르프 하면 우연성이죠. 그래서 우연성의 작업을 통해서 20년대 중반 파리로 이주하면서 초현실 운동에 참가하고 계속해서 우연을 이용한 작업을 모토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이 작품은 리소그래피예요. 리소그래피를 제작을 했고, 그러니까 이 사람 작품 자체가 어떤 작품의 요소를 잘라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폐기 처분하려다가 바닥에 떨어뜨리는 우연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유기적 형태의 작품을 제작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달리 같은 경우는 초현실주의 표현 방법 다 아는 거겠지만 자동기술법이 있는데 이성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죠. 그래서 그걸 배제하고 무념무상의 상태, 그래서 무의식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무의식의 낙서처럼 그리거나 프로타즈, 데칼코마니 등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우연적 형태를 작품화한 것을 자동 오토마티즘이라고 하고, 대페이지망은 다 알겠지만은 대상이 본래 위치나 낯선 장소, 그래서 우리가 보통 포토콜라주라든가 포토몽타 전부 대페이지망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현실주의자들이 오브제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작품으로는 잘 안 나오지만 오브제를 사용한 것들은 대부분 대페이지망이 기본 베이스로 깔려고 있어요. 그죠? 자, 데포르마시옹은 대상의 특정 부위를 강조하거나 왜곡 변형시키는 것인데, 데포르마시옹의 어떤 형식을 추구하는 작가와 그 다음에 사실적 표현을 표현하는 작가들 구분을 우리가 했었는데, 데포르마시옹은 우리가 이제 야수파에서 주로 많이 나왔었고요. 그렇다고 뭐 입체주의에서 나오지 않는다? 그것도 아니에요. 나와요. 그래서 데포르마시옹 왜곡에 변형시킨 것은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평균가점 비판은 평균가 환자들이 환각의 능력에 의해 사물이 전혀 다른 별개로 보인다는 거. 그래서 한 대상물이 다른 여러 요인들로 같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사람으로 보였다가 거기다 뭐 언덕으로 보였다가 뭐 이런 다중적인 어떤 사물로 보이는 거. 그 다음에 옛 그림을 즐기다. 자, 우리의 옛그림에는 말하고 싶은 거, 생각하고 남겨야 하는 거, 소망하는 것들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뭘 뜻하냐면 우리 옛그림은 작가의 정신성이 깃들여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통회화에서 먹의 번짐이라든가 그런 효과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선의 변화, 그리고 여백의 효과를 이용해서 함축적인 표현으로 수묵화와 곱고 부드러운 안료를 차곡차곡 쌓아 그리는 채색화가 있는데, 수묵화는 스며든 번짐 같은 농담의 기운 생동하는 필력이 시적인 암시와 여운을 담는 문인화, 산수화 등으로 발전하게 되고, 섬세하고 사실적인 표현이 가능한 채색화는 기록을 위한 의익의 초상화, 사찰의 불화, 이런 민화로 폭넓게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게 더 좋냐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산수화적인 남조가적 특성을 주로 우리가 우리 시대에서는 얘기를 하고요. 수묵화는 그렇게 얘기하고, 채색화는 우리가 아무래도 궁정회화의 기존으로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서직주 수상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김홍도와 이명기가 같이 이제 그렸다라고 나오고, 사군자가 나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전통회화의 도구 재료, 자, 붓은 수묵화용인 경우와 붓이 굵기가 같다면 모의 길이가 길수록 함수성이 굉장히 커서 다양한 먹선을 표현할 수가 있는데, 한번 이렇게 빨아들인 먹물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채색 붓의 경우 힘이 있는 털로 된 짧은 붓이 좋다. 이렇게 됐고, 수묵화용 붓은 모가 길어요. 그 채색화용 모가 짧고요. 바탕집도 있고. 자, 포수 처리가 있는데 채색화를 그릴 때 바탕의 흡성을 막기 위한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보통 번지게 되면 채색화가 이제 그려지기가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악유와 호분을 혼합해서 바르는 것을 얘기를 하죠. 우리는 그걸 악유 포수라고 얘기를 하죠. 다양한 크기의 성분의 안료들, 알갱이, 종이나 비단에 잘 고착되고 선명한 색상이 그려지는데, 대부분 선명한 색상을 위한 겁니다.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안료의 종류는 석체, 튜브물감, 분체 이렇게 있고요. 그건 다 아는 걸 거고. 자, 불화는 불교 회화를 줄임말이고, 불교 경전 내용을, 근데 이제 대부분 경전 내용을 하죠. 이제 변상도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불화가 경전 내용을 종류식히 전달하기 위한. 이 그림은 사찰의 명부전에 걸기 위해 그린 것으로 명을 전하는 직부사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승사자 중에 직부사자 기록합니다. 기록하는 왕실의 각종 행사를 기록한 그림이고요. 이 그림은 1728년에 창덕궁 어수당에서 인사행정의 실무를 맡은 이조와 병조의 책임자들이 모여 인사를 평가하는 장면을 그린 겁니다. 자, 그리고 산이나 바위 표현의 방법, 준법이 나오는데 피마준 나와 있고요. 부벽준 나와 있고요. 두죠. 피마준은 바위가 없는 부드러운 산을 나타낼 때 삼배의 섬유에 흩어놓은 것처럼 부드러운 손으로 반복해서 그리는 것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것만 5대 동원과 거연이 시작된 것으로 전하는데, 5대 동원과 거연이 이제 시작한 걸로 보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제대로 사용한 사람은 누굽니까? 항공망이죠. 항공망. 부벽주는 북송말기 나타난 것으로 도끼로 나무를 찍은 장처럼 표현하는 건데, 붓을 이어서 사용하는데 길이에 따라 대부벽주, 소부벽주로 나눠진다. 북송말기 시작됐는데 북송산소와 남송산소를 연결하는 이당이 완성한 것으로 보이고 있다. 절대주는 허리띠를 잘라놓은 것처럼 기역니은의 형태로 긴 선을 가로로 사용하는 것이죠. 주로 바위의 표현에 적합한 것으로 원나라 문인화가 예찬.
자, 예찬지로 사용했다. 다 알죠? 그 다음에 하엽준, 연잎줄기가 퍼져서 내려오는 모양으로 먼나라 화가 조맹부 그림의 작화추색도에서 표현되고 있다. 하엽준은 남정화까지 주로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우모준은 쇠털처럼 짧고 가는 선을 반복해서 둥근 느낌의 바위를 표현한다. 둥근 느낌의 바위를 표현할 때 쇠털처럼 짧고 가는 선으로 표현한다. 우모준. 우전방울 같은 점을 농담 크기 무수히 찍어낸다. 이게 누가 사용했나요? 범관. 범관이 사용했는데 이게 시험 문제 나왔었죠. 자, 운두준. 층층이 쌓인 기암을 기암을 흰 구름이 피어오르는 것처럼 표현하는데 오대 말기 북성초에 이성과 북성실의 곽희. 그래서 운두준 같은 경우는 이성이 중심으로 표현하다가 그걸 가지고 곽희가 표현했는데, 이성이 누구예요? 이성 자체가 남종화풍인데 곽희가 그것을 북종화 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필목법이 있는데요. 상문법은 농목주문 한 붓에 나타내야 돼요. 그래서 목에 다양한 농담이 표현되어야 하는 게 특징이고, 발목법은 일반적으로 한 가지 목만을 쓰게 되는데 목의 농담이 수분의 변화에 따라 다양하게 번지는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 주로 활용되느냐? 비온 뒤 습한 습기가 찬 풍경, 안개 낀 자연의 독특한 분위기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목법은 먼저 쓴 먹빛이 마르기를 기다렸다가 층층이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운염법은 선염법. 그래서 흔히 발임이라고 하고요. 발임이란 20개의 채색을 사용해서 한쪽이 짙게 하고 다른 쪽이 갈수록 연하게 흐름으로써 사물이나 공간의 명암, 전후관계를 표현하는 기법인데, 구름, 안개비 이런 데 운염법이 사용됩니다. 그런데 보통 선염법이라 많이 하고요. 발임이라고도 많이 합니다. 자, 파묵법은 먹을 깨뜨린다. 그래서 먼저 쓴 먹이 마르기 전에 칠해가지고 깨뜨린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특징이 두 가지로 나뉘는 거. 진한목으로 연한목을 깨뜨리는 방식과 그 다음에 연한목으로 진한목을 깨뜨리는 방식, 이렇게 구분 한번 해봅시다. 그 다음에 구룩법, 백명법, 몰복법, 간필법. 자, 간필은 운필의 절제, 일품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직관적인 내면 표출을 통해서 성격과 인품까지 나타낼 때는 역시나 간필법을 주로 많이 쓰는데, 선종화. 자, 갈필법은 붓에 물기를 적게 문지르듯 그리는 기법인데, 거칠고 맨멀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인데 고필, 찰필이라고도 하는데요. 먹을 풍부하게 쓰는 걸 윤필이라고 하는데, 이건 반대적 성향입니다. 채색 방식은 담채, 진채. 자, 담채 볼까요? 20개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로 맑고 연하게 채색하는 기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남종에서 담채를 좀 주로 썼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진채는 정교하게 그리는 공필화 아래 주로 사용하는 채색 기법이고요. 후채는 두께감이 느껴질 정도로 두껍게 채색하는 걸 후채라고 하고, 배채는 뒤에서 밀어서 표현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림에 담긴 상징 읽기. 옛 그림에 복을 기원하고 행복과 안녕을 바라는 요소가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화주화에서도 이런 부분에 생긴적 의미가 있고요. 어회화도 물론 그런 게 있어요. 어회화는 물고기, 개 등을 그린 것을 얘기하죠. 잉어는 출세와 등남을 상징하고요. 양리도는요, 뭐래요? 물 위에 힘차게 떠오르는 잉어를 그린 그림인데, 그 양리도를 그렸다. 그럼 민화의 상징. 민화는 용. 용의 그림, 이제 쓱이라는 의미죠. 쓱이, 용, 쓴다는 의미인데, 동시에 뜻이라는 그림이죠. 단순한 생활 주변의 장식용 그림이 아니라 행복을 여며, 샤머니즘적 요소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상징 숭산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상징화라고 해석될 수가 있어요. 자, 기러기는 뭐야? 편안한 부부 해로. 자, 개는 자원급제, 입신양명을 의미하고, 두 마리 개가 그려진 것은 이갑전녀라고 해가지고 두 종류의 속과와 대과를 얘기합니다. 매는 영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매는 그래가지고 알을 품고 있는 새나 새끼를 뺀 짐승을 공격하지 않아 의로운 성품을 지닌 것으로 얘기하고요. 연꽃은 꽃 중에 군자라 해가지고 순결과 탈속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연밥의 씨앗은 열매, 즉 자손을 상징한다. 그래서 연생기자, 그래서 귀한 손을 연이어본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석류, 자손을 많이 낳기를 바라고, 석류를 이렇게 잘라보면 안에 그게 빨간 열매들이 막 있잖아요. 복숭아는 장수를 의미하고요. 국화는 은거처사, 그러니까 절개를 가진 꽃이다. 자, 매화는 추운 겨울을 홀로 피워 고고한 자태를 보여서 그 모습의 역경 속에도 절개를 버리지 않는 선비. 그래서 보시면은 요게 몇 개 안 되지만 요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구룩, 몰골, 백묘, 갈필, 성묵법, 운염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로 한번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네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한 주, 두 주 정도 쉬었다고 이렇게 조금 약간 소홀해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기출을 하고 있는데
필독서하고. 근데 이제 기출할 때 요때 수요일 날 와서 찍거든요. 근데 이제 이제 문제풀이 들어가고 하면은 또 다시 집에서 찍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더 시간을 내서 좀 신경 써서 더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꾸준하게 듣고 어디 이동 간에 또는 잠깐 쉴 때 쉴 수가 없나 그럼? 그래서 예, 운동하면서도 이렇게 휴대폰 이렇게 해가지고 귀로 꽂고 최대한 좀 이렇게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에 최대한 가깝게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니까 자 구독 눌러주고 좋아요도 팍팍 눌러주고 좀 제가 좀 힘이 나려면 좋아요가 좀 이렇게 많이 있으면 좀 힘이 날 텐데 그리고 좀 많이 들으면 또 도움이 되는가 보다 하고 열심히 할 텐데 물론 그게 없어도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좋아요와 구독 좀 눌러주십시오. 열심히 하고 있잖아. 수업도 하고 이것도 하고 그죠? 더 이제 좋은 컨텐츠로 이제 앞으로 더 좋은 걸로 할 거니까 계속 지켜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